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최고 40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피해 예방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고체 연료를 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위성 발사 실패 후 ICBM 발사였는데 배경과 시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염수 매듭을 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여당 평가, 또 해양 투기를 용인한 셈이라는 야당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시 시작된 장맛비가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밤부터는 수도권에 집중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곳곳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딸 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하며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점과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됐던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신경전은 국정조사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 천일염 수십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7배나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됐던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서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매듭을 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요청을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수용했다며 이제 국민 건강과 수산업을 지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불완전한 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대화였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는 논의조차 없었다며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굴욕적 회담이었다며 즉각 일본의 방류 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준 건 아닌지 국정조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대안 노선 검토 등이 모두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가짜뉴스로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돈봉투, 코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덮으려고 국면 전환용으로 후쿠시마 계단몰이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입니까?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장관 기자회견 한마디로 백지화됐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백지화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대치동 일타 강사 흉내 내지 말고 국회에 와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오늘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이 의혹을 잘 해소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토부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면서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파업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국립암센터입니다. 네, 그곳은 현재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곳 국립암센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수술 100건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외래 환자들의 경우 오늘 당장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연 대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조금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저는 이제 항암 환자이기 때문에 항암이 목적인데 그게 지연될까 봐도 걱정되고. 이번 파업에서 의사나 수술실 간호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되지만 응급 환자가 거쳐야 할 검진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인력이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의료 민영화에 반대했던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확대할 것과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전국 140개 사업장에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1시 반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런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규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정당성 없는 파업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의료 차질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위기 단계를 사냥하겠다며 업무 복귀 명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또 극한호우가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말까지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에는 지금도 비가 꽤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는 현재 인천과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YTN 재난 CCTV 보면서 비 실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평택 인근의 평택시흥선 시화대교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화면상으로도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로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역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홍천 부근 서울 양양선 내촌 IC입니다. 이곳 역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더 거세지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겠습니다. 저기압이 내륙으로 접근하며 장마전선을 새로 형성하는데 이 저기압이 수도권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총량은 100에서 250mm입니다. 이틀 전 강한 비가 내린 뒤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충남과 전북 지역입니다. 장마전선이 밤사이 수도권에 머물다 내일 아침부터 충청권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 장마전선을 타고 계속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고 주변 지역인 충북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장마전선이 주기적으로 활성화하며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장맛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틀 동안 중부지방엔 최고 250mm의 물폭탄이 예고되면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성남시 탄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오후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탄천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강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곳인데요. 지난해 8월에 이어 그제도 산책로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빗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산책로로 넘칠 것처럼 강물이 차올라서 낮 1시 20분 기준으로 수위는 1.8m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80mm, 내일까지 누적 강수량 최고 25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오전부터 YTN은 호우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 오산에 있는 아파트 앞 사거리 상황인데요. 빗물에 잠긴 도로를 차들이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제에도 많은 비가 오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호우가 예보된 거라서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따로 없습니다. 인천에선 중구 덕교동 등에서 일부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도로 통행이 통제된 구간도 아직은 없는데요. 다만 큰 비가 일찌감치 예보됐던 만큼 경기도는 오전 9시쯤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이곳 탄천을 포함해 주요 하천 산책로와 등산로 출입구 등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오전 9시쯤부터 청계천과 불광천, 도림천 등 시내 29개 주요 하천의 출입을 막고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날씨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극한호우와 산사태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끄러운 빗길 운전도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서행하면서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네, 비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제때 멈추기도 힘듭니다. 특히 단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질 땐 순식간에 피해가 커지죠. 물이 고여있는 곳을 이동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고요. 다른 차를 보면서 타이어 기준으로 승용차는 3분의 1, 승합차는 2분의 1 수위를 넘길 것 같다면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때문에 아무래도 곳곳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서쪽 위주로 빗줄기가 강해서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인천 오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전 구간 비가 내려 많이 미끄러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반으로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 앞차와의 차 간격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 곳곳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 가는 수도권 제1순환선은 교통량도 많아서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반대쪽으로는 소래터널과 송내 사이로 5km 구간 정체입니다. 하늘빛 자체가 많이 흐리기 때문에 밝게 전조등 켜주시는 게 좋겠고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는 뒷차가 잘 볼 수 있도록 비상등도 켜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금천 일대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통량이 모아지고 있고요. 한편 55번 중앙선은 지금 보시는 홍성과 횡성 사이로 계속해서 부분적인 정체 따르고 있는데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곳도 나오고 있고요. 밤에 더 큰 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집중호우가 예보가 됐고요. 예. 긴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비가 이제 많이 내리고 오는 상황, 또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집중적인 어떤 강우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뭐 이런 대비 이런 부분보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또 이를테면 재산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 중심으로 일단 침수가 일어나서 재산까지 보호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또 이제 시민분들이 다치시지 않게끔 또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조심할 수 있도록 경고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시민분들 각자가 이런 위험 상황 또 지역의 강우 상황에 따라서 행동도 하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끔 조금 여러 가지 자제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인명피해 막는 데 집중하자고 하셨고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도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만 놓고 보면 야, 작년에도 이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우려도 하시고 또 특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좀 우려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설계 자체라든지 시공 자체 뭐 이런 문제점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이 개방형 설계라고 해서 이제 출입구의 단차 같은 것들도 최소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표면의 물들이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고이면서 이제 침수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관리적인 부분 비가 왔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관리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피해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떤 관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출입구가 낮은 부분, 그러니까 턱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를테면 차수판을 설치한다거나 그것도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배수로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 내 도로 같은데 트렌치 같은 것들이 도로 변 가해 쪽으로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 또 관리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 지역은 지난해에도 물에 잠기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리적인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형 수로를 확보해야 된다. 여러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당장 작년과 같은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작년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강남 지역 일대 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수 관로에 대한 분의 용량을 키운다거나 또 대심도 터널형 이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들 같은 이런 기본 인프라를 바꾸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한
불과 1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 성능 개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배수 용량이 부족한 상황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시설들의 확충이나 보완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당장 물이 들어와서 위험한 상황들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들. 또 이런 물막이판 같은 거 다 설치하자.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설치가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침수 지역이라든지 또 네. 문제가 됐었던 저지대의 이를테면 이제 반지하 이런 데들은 물막이판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요. 예. 어느 정도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부 다 설치가 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 또 혹은 또 본인들이 이런 것들의 지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셔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주인과의 어떤 약간의 이제 이 견해 차이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곳들도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이제 예. 물막이판뿐만 아니라 이 하수도를 통해서 역류에 의한 침수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 그다음에 이제 역류 방지 장치 설치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물막이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꽤 있던데 네. 물막이판 설치하면 이런 침수 피해 같은 거 얼마나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창문들이 이를테면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반지하 같은 예. 경우는요. 일단 창문이 거의 이제 지면 레벨과 같기 때문에 지면에 물이 고여서 흐르는 상황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바로 물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물막이판을 설치했을 때 1차적으로 급속하게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물막이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침수 상황이 심각하거나 예. 또 수위가 높아진다면 또 침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하셨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라면 설치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다. 꼭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또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명 피해 가장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중계차를 연결해서 경기도 성남시 탄천 앞에 상황을 봤더니요. 이미 이제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보를 보면 수도권에 400mm 이상의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전북 충남 지역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지금 예보가 돼 있어요. 이 정도 비가 내리면은 웬만한 도로 또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까 서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30년 주기로 물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이 배수 용량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간당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5mm 정도까지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95mm인데 이게 하루에 걸쳐서 나눠서 온다 그러면 이를테면 400mm도 하루 종일 천천히 다 나눠서 균등하게 온다 그러면 충분히 배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00mm가 어떤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고 또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랬을 때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이 양이 이제 충분한 배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침수가 되거나 또 이를테면 이 물이 계속 흐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비 피해 예방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국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면서 지금 거듭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가수 유승준 씨 관련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승준 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외국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으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사정 그리고 국방부의 반대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명피해 대책, 줄이는 대책은 일단 서둘러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정도의 비가 내린다면은 언제든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생각해 보면 침수차 피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지하 주차장 잠기면서 피해들이 컸었는데 일단 당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제가 본인이 주차장에 있는 상황, 또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면 차를 끌고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빨리 차에서 나오셔서 안전하게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층으로 높은 층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그 포항에서 작년에 있었던 네. 참사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침수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이루어진다, 차를 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예. 그런 침수 상황을 알아서 본인이 차를 빼러 내려가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되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차오르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급격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침수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예. 지하층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주민분들이 지하층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경고 방송도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운행 중에 침수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 바퀴에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찼을 때 그때는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하는데 내 자동차의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타이어가 한 3분의 2 정도 잠기는 타이어 상황. 3분의 2요? 예, 3분의 2 정도 잠기게 되면 타이어의 부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향등을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요. 예. 또 반대로 이제 이를테면 배기구 쪽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된다면 배기구를 통해서 엔진 계통에 물이 들어가면서 시동이 꺼지거나 멈출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차량의 바퀴가 채 잠기기 이전에 예. 차량을 이동시키시거나 혹은 또 그 정도에 잠겼다면 계속 주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차량에서 내리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피 요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요. 네. 차에 있다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을 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가장 좋은 건 내려서 그 침수 지역을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예. 사실 급격하게 침수가 된다거나 혹은 또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일 때는 이미 내려보니까 주변이 다 물에 잠겨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넓은 지역을 침수 지역을 헤치고 나가서 대피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상황의 침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오히려 차량 위쪽으로 가장 높은 차량의 네. 지붕 쪽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빨리 요청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올라가서 구조 요청. 다만 예.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본인이 보행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을 벗어나시는 게 가장 일차적인 대피 방법이다 예, 생각하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많이 예. 타시는데 네. 전기차는 이제 물에 잠기면 감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 뭐 일반 차량에도 배터리들이 있고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기로 기동되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대부분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밀폐가 되어 있어서 네. 그 자체로서 감전이 되거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여기에 전기 배전 관계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이제 물이 들어감으로써 작동을 안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위험한 상황들은 뭐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나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에 이미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화돼 있잖아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뭐 토사가 직접 흘러내리거나 또 이를테면 이제 지하수가 늘어나면서 이를테면 이제 사면이 붕괴돼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들, 또 최근에는 이런 사면에서 내려온 흙더미 같은 것들이 이제 도로 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지나가는 차량들의 어떤 이제 피해를 입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개지나 사면 또 산악도로 이런 데들 이용 자체는 사실상 이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비가 예. 오는 이후에 아. 1, 2주 정도는 계속 이런 빗물들이 네. 지하수로서 이렇게 이제 그 토합도 높아지고 또 이를테면 뭐 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산사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가 많이 온 시기 전후로 해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지역을 다니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집안이 약해져 있을 텐데 산사태 일어날 전조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이를테면 사면에 갈라진 이런 면이 보인다거나 혹은 또 일단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거나 물이 나지 않는 곳인데 물이 갑자기 이제 샘솟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산사태 전조 증상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무라든지 수목들이 이제 흔들리는 현상, 또 나무나 이 수목들이 이제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 혹은 또 이제 보행 중에 산길을 가다가 땅이 굉장히 물렁물렁해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조 증상 나타나고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대피 골든타임 같은 게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전조 증상 이후에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딱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조 증상을 확인한다면
대피를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또 재난에 관련된 기부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산소태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공유를 해드려야 그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라든지 안전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펜션에 놀러 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펜션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펜션이 보통 산 중턱에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펜션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이를테면 지형의 일부 평평하게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면에 가깝게 있거나 경사지에 가깝게 있는 절개지에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놀러 가실 때도 사실은 그런 펜션이라든지 혹은 또 캠핑장 주변의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캠핑을 즐기는 어떤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봄에 산불도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난 지역도 오히려 더 취약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림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잖아요. 소실됐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산의 토양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나 혹은 또 나무들이 이제 땅을 지지해 주거나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그렇죠. 역할들도 예.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이 복구가 또 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그대로 내버려둔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상황에 이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의주시하시면서 상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큰 비가 내린다면 침수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 또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의 극한 호우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기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일본의 상황을 보죠. 며칠 전 규슈에는 하루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 일본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도쿄는 기온이 38도에 육박해서 열사병 주의보가 발령됐고 열사병 증세로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죠. 지난 10일 버몬트주에는 하루 2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 오기 전후를 위성사진으로 봤습니다. 자, 초록빛이었던 도시가 하루 만에 빨간 흙탕물로 뒤덮였지요. 폭우에 주택 잔해가 물에 떠내려 가고 또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지요. 시민들은 카누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버몬트 전역에서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자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무섭게 변한 날씨는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갔습니다. 남유럽 국가는 숨쉬기도 힘든 살인적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데요. 지난해 여름 유럽 국가에서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6만 1,672명으로 추정되고요. 오는 2040년엔 9만 4천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뜨거운 북반구와 달리 남반구는 요즘 한겨울인데요. 여기는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눈이 낯선 지역이죠. 흰 눈을 보면서 신난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신나게 뒹굴고 또 눈사람도 만듭니다. 남아공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서 11년 만에 눈이 내렸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흰 눈을 반겼지만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구촌의 날씨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이 이런 역대급 기상 이변을 야기했다고 분석합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2년에서 7년 주기로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불러올 폭염이 식량 불안과 전염병 부담을 높일 수 있어서 각 정부가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엔 딸 주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자신들이 발사한 ICBM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이다라고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쐈다고도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중앙TV를 비롯해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아내 리설주 등이 동행한 모습은 담겼지만 딸 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화성 18형 발사를 감행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로 한미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한미를 겨냥해선 군사적 공세를 지속하겠다고도 위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가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냈던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서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엔 북한이 다시 남조선이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연쇄 핵 위기를 몰아올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적인 대결 기도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臨界점에 근접한 현 정세는 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보는 관점에서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관점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제시됐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조선중앙TV는 물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화성 18형 관련 보도에서 우리를 다시 남조선으로 지칭한 겁니다. 다만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대외용 매체에만 제시된 반면 화성 18형 관련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에도 실렸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선 외부 담화와 내부 메시지를 분리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BM 발사를 시찰한 현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소지한 듯한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 현장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한 탁자 위를 보면요. 자, 보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폰이 보입니다. 자, 지난 3월까지만 해도요. 일체형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습이 노출됐었는데 자, 저 폰은 과연 뭘까요? 위아래가 반으로 접혀 있는 모습이고 모양과 크기, 두께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나 아니면 중국 화웨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김 위원장의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이 만약에 맞다면 유입 경로에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전자기기 제품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북한 자체 브랜드인 삼태성 제품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은 익히 알려져 있죠. 자, 2019년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지휘 때는 미국 애플사 제품인 아이패드로 보이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끈 바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국이었던 김정은 위원장, 자, 화성 18형을 선택한 배경과 의미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자, 어제 그제 세 차례 김여정 담화가 있었고요. 바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어제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5월 31일에 예.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랬죠. 소위 이제 그것을 내부적으로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시인을 하고 거기에 엄중한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체면은 이제 국인 상태였고, 예. 시점상으로는 전승절을 앞두고 성과를 축적해오는 과정에 가장 정점을 찍어야 될 어떤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군사정찰 위성의 실패를 만회하고 전승절의 어떤 축포성 성과를 보여줄 그 시점, 요 시점에 맞는 무기, 그 무기가 이제 사실상 급을 볼 수 있는 거는 ICBM급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그렇군요. 기존에 통상적으로 쐈던 액체 연료보다는 가장 미국에게 위협적인 어떤 무기로 대응용으로 갈 수 있는 고체 연료용 ICBM인 화성 18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체 연료 ICBM 지난 4월 13일 이제 최초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했고 석 달 만에 두 번째 시험 발사했는데 역시 성공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말씀은 뭐냐면 지난 4월 13일과 동일하게 고각 발사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긴 비행 시간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 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정상 각도에서의 상마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좀 더 추진력을 갖춘 ICBM의 어떤 안정적인 추진체 역할, 이 부분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됐지만 그것이 실제 정상 각도로 쏴졌을 때는 그 정상 각도가 재진입할 때,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그 대기권에서의 어떤 상마 현상들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 다탄두가 돼서 쪼개져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갖게 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밀도 또 재진입 기술, 이것은 여전히 계속 아직도 미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게 증명되거나 단계가 더 높은 단계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시기를 보겠습니다.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쏜 거예요. 그 시기로 봤을 때 나토 이 회의를 고려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고려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타이밍을 설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상반기 내내 이제 한미, 한일, 한미일 또 뭐 G7까지 여러 이제 회담을 하면서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든 북한식 대응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곧 전승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7일이 이제 북한이 소위 얘기하는 전승절 70주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나토 회의도 일정 부분 고려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승절, 그다음에 지금 반미 주간입니다.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미 항전 의식을 키우는 선전 활동이 가장 강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골고루 아마 대내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달이 반미 주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승절도 언급을 했었고요. 대북 적대 정책을 멈출 때까지 계속하겠다. 추가 도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럴 예고성 발언들은 이미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승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8월, 9월부터 한미의 그 연합훈련, 대규모 연합훈련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물질 프리덤 쉴드라든가 또 대잠수훈련이라든가 해상훈련들이 연달아 이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에 일단 통상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무기 고도화가 날이 갈수록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대남 대미 대적 행동 체계를 보다 핵무기를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게 더 표명화된 지금 그 정책 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 9월에 굉장히 그 역대급 형식의 아마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9월이면은 중러 간에 또 연합훈련이 있는데 그 중러의 연합훈련이 주로 있는 기간에
북한이 더 과감한 도발을 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향후 남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도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쓴 게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또 다시 남조선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김여정의 담화는 북미 간의 문제, 소위 이제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을 감시하는 문제를 미국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오디언스가 미국입니다. 미국인 예.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3국인 한국이 끼어드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용도의 담화였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을 일부러 그래서 소위 이제 강조점을 둔 것은 한국이 제3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용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북한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국가 대 국가 논리를 굉장히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강조한 곳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남조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을 기존의 통일전선 논리로 계속 보는 건가?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게 예. 보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예. 북한은 지속적으로 계속 국가 대 국가 논리를 가져왔다. 왜냐하면은 사실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누기는 어렵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충돌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제 국가 대 국가 논리로 갔을 때는 적대하는 국가에게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향후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서 북한은 점점 더 국가 대 국가 논리를 더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발사 현장에 딸 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게 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폴더블 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폴더블 폰으로 보이십니까? 네네. 예,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이제 아마 정보당국의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예. 보여지고, 그 김주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화성 17년이나 18년 쏠 때 김주혜가 등장했던 거는 사실 진짜 실험 목적이 굉장히 강했고, 그 실험 목적에 부합하게 그것이 얼마나 이 북한 전략무기 개발사에서 중요한 그 이정표인지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예. 그것이 내부적인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라는 것을 어떻든 선전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주혜가 동원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네. 오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오디언스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계속 이런 북한에 대한 대북 위협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용도로 요번 발사를 했다는 걸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 대응 의지, 물리적 힘의 실체를 꼭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디언스가 미국이란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기존의 실험에 김주혜가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더 그 미국의 오디언스에 맞춰서 메시지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8월, 9월에 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국에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6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6주 동안 전국적으로 특히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6%로 전달보다 3.1%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입주율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상반기에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내 주식시장 시총이 37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밤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 많은 곳에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도 5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시점을 살펴보면 충남과 전북 지방은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하수도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오염수 매듭을 풀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해양 투기를 용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